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최일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에서 부천 원인하고 또 시흥에서도 오셨고 또 인천에서도 오셨고 여기 여러분을 모시고 문학 강의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문학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학의 시창작론이라든지 아니면 문학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있더라도 정리된 게 없어요. 정리가 돼야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첫 시집을 낸 것이 1985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34년 전에 첫 시집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문학을 해온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나, 그것이 제 문학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가 한 10여 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이 한 편씩 낭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해고 해도 괜찮겠죠? 네. 목소리부터 하다 넘어야 되겠는데. 우선 박용봉 선생님하고는 작년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네, 박용봉 선생님이 작년까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시흥에서 오신 그 시인분들, 화가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작년까지는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학을 통해서 시흥의 임경무 시인하고 치부님 시인의 그 시집이 하도 좋아서 제가 사보게 됨으로써 연을 맺게 된 거예요.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박영문 선생님도 알게 되고 또 김유한 화가님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는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태어난 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49년이니까 꽤 많죠. 6.25 때 2살이었으니까 6.25 때 피난 갔어요. 2살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는 곳은 이제 아주 그 시골 농촌이에요. 경기도 안성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엄청 발달했지만은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마치 무슨 원시시대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원시시대 같아요. 라디오도 없었잖아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등잔불 아니면은 초급이죠.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공부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산으로 들로 이렇게 쏘다니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가 이제 6.25가 지나고서 한 몇 해 안 됐던 시점인데도 동심이 있어서 그런지 동심이 있어서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25가 끝나고 피난해서 피난지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일 행복했던 그 시절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치 어린 마음에 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이 자연 속에서 함께 그 마음껏 뛰놀던 그런 기억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시에도 지금 쓰는 시에도 그 어린 시절의 그 영향이 지금 새로 쓰는 시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다른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상당히 그 시인이나 아니면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성에서 태어났지만은 평택이 가깝기 때문에 안성은 12km고 평택은 8km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으로 버스를 통학을 했죠. 버스를 통학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1년은 자전거 통학을 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택에서 제 고향까지 8km 그 거리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을 통학을 한 거예요. 그 통학을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이 사춘기 기간이거든요. 14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그렇게 통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 시절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풍노도의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2의 반항기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남자 같은 경우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남녀의 이렇게 이제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 시기가 이 사회에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의 생물적인 존재로서 이 사회에 태어나지만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 사회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6년 동안 시골에서 평택으로 통학을 하는 기간이 제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 그 종교 서적을 통해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재주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재주가 다른 과목보다도 어학에 영어 쪽에 관심이 많고 재미가 있고 그렇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재미있게 공부한 것이 영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그때 좋아하고 책을 읽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 평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영어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영어를 전공하고 평생 영어 선생으로 살아온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좋아하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가톨릭의 그 시절에 가톨릭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착실한 신자는 못 되더라도 항상 성경의 좋은 규절, 뭐 7번씩 이른 보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항상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마 그 사춘기 때 그 읽은 독서, 그때 시작된 종교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요. 그때는 거의 책이 없었어요. 시골에 거의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에 보면은 그 매달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가 나와요. 시가 이렇게 12달 이렇게 시가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책에서도 군데군데 이제 시를 보게 되면 시집은 사서 볼 수도 없고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아마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체제가 잡히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볼 때 일본에서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존심도 덜했고 대학교에서도 서클이라고 그러고 클럽이라고 이랬지 동아리란 말도 없었고 모든 것을 서양을 중시하는 그런 그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제가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팝송 이런 거 서양 문화가 제 생각 그때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미국의 영향을 그때 많이 받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차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클럽이란 말, 서클이란 말이 없어지고 동아리라든지 차차로 말이 바뀌고 대학생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시대가 점점점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것을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독서를 하는데 우리나라 철학 서적, 우리나라 문학의 서적은 거의 읽질 않고 서양 책을 읽었어요. 시집도 시집도 서양 시집. 서양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잖아요. 영국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서양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왜 우리나라 독서를 우리나라 책을 많이 읽지 않았나. 우리나라 철학책, 우리나라 문학책을 그때 많이 읽었으면 훨씬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자료가 있었을 텐데 제가 미처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독서를 서양 책 위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 시의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에는 고향에 대한 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시, 아버지에 대한 시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시는 죄송함, 불쌍함 이런 감정이 주로 배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시는 서운하고,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걸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든지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에 관한 시가 여러 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시, 친구도 이미 죽은 시인이 있거든요. 죽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죽은 친구, 그 다음에 형, 집안에 죽은 형, 또 뭐 부모님은 뭐 물론이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그런 시를, 그런 것을 시로 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를 제가 한 여기 10여 편 뽑아놨거든요. 한 편씩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니에 관한 시로서 또 여행에 관한 시도 될 텐데요. 시집의 7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해와 달보다도 먼 곳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2012년도에 인도 여행을 갔었어요. 인도 여행을 가가지고서 이제 72일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하숙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한 고장에서요. 그때 썼던 시예요. 해와 달보다도 먼 곳 77페이지를 제가 읽는 것보다 어떤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한 편씩 쭉 읽어주시고, 또 시낭송가도 계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해와 달보다도 먼 곳, 천만리 먼 더운 나라의 조그만 창문 옆에 앉아 생일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언어도 풍습도 다른 곳으로 달려왔는데, 해와 달보다도 멀리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이곳을 아시기나 할까요?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랜 옛날 아주 작은 씨앗으로 맺히었지요. 그 조그만 씨앗에 어린 새싹을 남겨두고 미운 아기 젖 안 주고 밀어내듯이 경전 속의 전설보다도 먼 나라로 어머니는 떠나시었습니다. 그 까만 씨앗에 봄의 텃밭에 작은 싹을 처음 틔운 날이 나의 생일입니다. 그 어린 새싹과 그날의 봄볕을 어머니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기쁨인 그날이 오늘인데, 어머니는 해와 달보다도 먼 곳에 계십니다. 저녁 무렵 지친 몸으로 돌아와 낯선 나라의 창문 곁으로 다가 앉으니 어머니는 저녁 잔광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방을 둘러보시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는 부엌으로 가 생일상을 들고 오셨지요. 생일상을 물리고 나니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고요한 밤에 이불을 내 곁에
두시고 저녁 잔광과 함께 해와 달보다도 먼 곳으로 어머니는 다시 떠나시었습니다. 네, 이 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쉬워요. 이제 제가 제 시는 너무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와 닿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학적인 그 성과가 떨어진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그렇게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저 어머니에 관한 시고, 어머니에 관한 시, 이 시를 쓴 고장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의 그 산티니케탄이라고 하는 고장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고장이냐면은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 시인이 있어요. 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은 동양 최초로 191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어난 곳은 아니고 나중에 40대쯤 돼가지고 허허 벌판에다가 그 대학을 세우고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던 그런 곳인데, 타고르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 그러면 인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그냥 시인이 아니에요. 시성으로 취향받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타고르가 가꾸던 장미밭, 타고르가 집필하던 집필 집 5곳, 그 다음에 타고르가 세운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있고 그래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70여일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한 하숙방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쪽에 육신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육신. 어머니의 육신은 이제 다 썩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자란 어머니의 전, 그 전무도는 이제 다 썩어서 흙이 되었을 거예요. 사시사철 밥상 차려주던 어머니의 손, 그 따뜻한 손도 이제 다 썩어서 아무 흔적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육신은 이제 다 썩어서 바람이 되고 몸이 물이 되었을 거예요. 저 강산, 저 들판, 햇살이 되었을 거예요. 이 시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그 작은 부인하고 일찍 살으셔가지고 어머니가 평생 다 시골에서 큰댁 옆에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오래 살으셨으면 좋은데 72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을 앓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시는 어느 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흔적도 없을 것 같고 화장하지 않고 그냥 그 천주교 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지금 좀 다 썩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 글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뭐 며칠 안 됐는데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소감을 써가지고 그걸 제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런 시를 썼나 모르겠어요. 그 항상 이제 아마도 조병화 시인이 이제 안성 분이신데 저희 고향의 그 옆에 면 거기가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옆에 면. 근데 그분의 산문을 읽으면 자기 어머니가 조병화 시인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은 죽으면 다 썩는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이 나중에 어머니 비석에다가 어디 그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열심히 살고 이런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이 시를 쓴 건 아닌데,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에 관한 시는 이제 일단 2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가 이제 조금 같이 해볼게요. 138쪽에 보면은 태초의 아버지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네, 이거를 누가 읽어주셨으면. 태초의 아버지. 세파에 깎여 모서리가 날카로워진 아버지가 아니라 본질로서의 당위로서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연미사를 신청한다. 갈기갈기 속이 찢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태초의 아버지, 사명을 부여받고 지상으로 추방된 아담의 후예로서의 아버지를 위하여 제물을 올린다. 세파에 찌들어 굽어지고 뒤틀린 고유명사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을 갖춘 보통 명사로서의 온 세상에 편재하는 보편으로서의 원초적 부성으로서의 불면으로서의 우주 생성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는데요. 총체적으로 아버지는 저하고는 이렇게 불화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아버지. 예, 그 태초에 조물주가 창조해 놓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잘 하시느라고 하셨어요. 또 이해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95 정도 되시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이 보통 일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학비 대줘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냥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부모 자식은 그렇더라고요. 불편해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라도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느 전화 상담원으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토요일 날에 한 5몇 시간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전화 상담원으로 그때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러면 죽은 사람하고도 화해할 수 있다. 죽은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책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죽은 사람과 어떻게 화해를 하나 그걸 이제 혼자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뭐 하다못해 무덤에 가가지고 막 뭐 훈육을 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예술로 승화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120쪽에 그의 노래 이거를 어느 분이 보여주시죠. 기회를 주셔서 떨리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음색이 좀 그렇습니다. 그의 노래 늘 있었던 그 자리에 그의 약속이 있는 줄 알았다.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도 늘 그 자리에 그의 명세가 있는 줄 알았다. 천년 만년 세월이 흘러도 해가 뜨고 달이 밝은 그 자리에 그의 언어가 옛날에 빛깔로 있을 줄 알았다. 푸르렀던 그의 사상이 멀리 떠나가지 말고 푸른 산의 배경으로 거기 그대로 있을 줄 알았다. 오랜 장마에도 끄덕없는 그의 노래, 강풍이 몰아치고 흙먼지 날려도 언제나 권력을 가로질러 들려올 줄 알았다. 창가에 앉아 옛날의 노래를 부른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에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의 노래 언제나 들려올 줄 알았다.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절대자를 갖다가 를 대비시켜가지고 노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가. 아버지에 대한 항상 아버지는 그냥 저한테 완전한 존재로 항상 저를 좀 이렇게 믿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아닌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아닌 거를 되게 양쪽 가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자녀들도 여럿이고 작은 어머니도 작은 부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자꾸 어긋나니까 이런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안 그렇다는 그런 감정이 배어 있는 시죠. 책 한 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네,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상하네요. 하나만 더 읽고요. 127쪽에 별 하나 길을 잃고 그 낯선 곳에서 헤매고 그에게 이르는 길을 나는 끝내 찾지 못하고 그의 길처럼 나의 길처럼 서로가 찾지 못한 그 길처럼 멀리서 반짝이는 낯익은 별 하나. 예, 이때 별은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길, 아버지 화해하는 그거를 찾지 못한 그 상징이고요. 또 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고,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 그것이 저 하늘 별 하나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고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고향이 지척이에요. 뭐 차를 타고 가면은 1시간 남짓이면 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먼 곳으로 인식되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79년서부터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인천은 제 연고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척도 하나도 없었고 저 혼자 올라와가지고 하숙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가까운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먼 데로 인식이 되고 아주 낙후된 그런 걸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 그때 고속버스도 없었고 완행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고향은 지금처럼 그런 발전된 고향이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 그런 고향이에요. 자, 그러면 고향에 대한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3쪽에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빌딩 옆에서 기와집들이 낮아지고 있다. 종탑도 십자가도 주민센터도 태극기도 낮아지고 있다. 고궁도 납작 엎드려 낮아지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옹기종기 모여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 옆에서 다닥다닥 붙은 간판들 옆에서 빌딩들이 높아지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 옆에서 빅동산도 초등학교도 낮아지고 있다. 미루나무도 까치집도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면서 제 높이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벽을 감던 웅덩이가 아파트 단지 속에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시냇물과 참깨밭, 코스모스와 눈두렁이 모두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고향에 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네,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서울의 어떤 올라가는 빌딩 같은 게 연상되고 뒤에 부분은 이제 고향에 대한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고향이 엄청 변했대요.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의 앞뒤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없던 고등학교가 생기고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변화된 그 고향의 모습, 또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국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인천에 왔을 때 첫 시집, 1985년에 나온 첫 시집에 실렸던 고향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황토길 황토길 물덩이처럼 뜨겁던 사랑을 품고 남몰래 뒤척이던 숱한 밤으로 항상 나를 맞아주던 먼 고향의 황토 고갯길. 고개 넘으면 편운제, 시인의 고향이 열리고 가시 뻗어 저 많지 소풍길의 추억 운수함 가는 길. 산자락 끼고 걸면 한편으로 미린의 성지로 향하는 길. 길 옆으로는 주막이 하나 가을 꽃들에 둘러싸이고 솔밭 사이엔 호수가 하나 맑게 나앉아 잔잔히 물결 이는 곳. 산란했던 날들은 가고 사랑도 가고 온 길 돌아보고 다시 갈 길 서둘러 생각하는 나이에 마음으로 열려오는 먼 고향의 황토 고갯길. 예. 이 시는 제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썼던 시예요. 그냥 황토길이라고 매일 소풍 다니던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수지가 있고 그 오두막 이렇게 하나 있는데 가을 꽃 소풍 갈 때 보면은 꽃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런 거 고향의 그 풍경을 썼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여행에 관한 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1쪽. 네, 나쁜 가게. 나쁜 가게. 인도 카주라호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인도 아이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를 나쁜 가게로 이끌었어요. 저기 나쁜 가게 있어요. 우리 나쁜 가게로 가요. 빨리 가요. 바가지를 씌우는 가게를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 그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줬나 봐요. 우리는 그 아이를 피해서 다른 가게로 갔어요. 나쁜 가게로 가자며 자꾸 졸라댔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바가지를 씌우다가 큰 코 다친 카주라호의 나쁜 가게, 좋은 가게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시는 그대로예요. 거기 이제 인도 가면은 아이들이 막 따라다녀요. 관광 안내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조그만 어린이들이나 엄마들은 돈 달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나쁜 가게라고 하는 인도에 가면은 카주라호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이 카주라호는 어떤 곳이냐면은 힌두교 사원이 한 30여 군 사원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한국 그 음식점도 있고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한국말은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10몇 살 된 아이가 오더니 나쁜 가게로 가자는 거예요. 꼭 나쁜 가게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게 이제 관광객이 아마 바가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좋은 가게를 나쁜 가게로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이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나쁜 가게로 가자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난딘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82쪽. 누가 읽어보니까. 난디니가 학교를 다녔는지 물어볼 수가 없다. 벵골어가 능숙한 유학생에게 겨우 나이를 물어봤을 뿐이다. 브라더와 시스터 땡큐를 알아듣는 난디니는 루띠 가게 막내딸. 산티니케탄 우체국 옆 작은 골목엔 과일 가게와 자전거포 그리고 난디니네 루띠 가게가 있다. 대나무로 숭숭 엮은 지은 가게 안으로 지나가던 소가 불쑥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는 한 시인은 그 아이를 7살 때 보았다고 했다. 14살이 된 지금까지 짜이와 루띠를 팔며 잔뼈가 굵은 이곳에선 염소와 오리, 개와 소까지도 저절로 자란다. 코를 뚫거나 고삐를 메어 끌고 다니지 않는다. 소를 방해하는 건 나무를 심고 씌워놓은 철망, 개의 낮잠을 방해하는 건 무수한 보행과 경적뿐이다. 난디니도 그렇게 자랐을 것이다. 루띠를 닮아 나르며 짜이 잔을 부시며 19살 언니의 어린 두 남매에게 빽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 얘기 어깨 넘어 들으며 세상 물정 익혔을 것이다. 몇 살까지 맨발이었을까? 샌들 밖으로 삐져나온 발가락이 나무 등벌 같다. 난디니의 미래와 나의 기국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건넨 작은 선물에 환하게 웃으며 눈빛 반짝일 뿐. 웨스트 벵골 산티니게탄에 14살 소녀 하나 살고 있다. 언니들과 오빠, 억세고 부지런한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 끊는 아버지의 기억을 세월에 삭히며 아주 오래 맛 좋은 루띠 가게의 막내딸이기를 다 우리를 요구하지 않는 남자 만나 언니처럼 예쁜 아이들의 엄마 되기를 바랄 뿐. 입을 다물라고 해도 난디니는 웃는다. 내가 치즈 하지도 않았는데 카메라 앞에선 웃어야 한다는 걸 언제 배웠을까? 타골 시인의 옆집 옆에 들꽃 같은 소녀 하나 짜이를 팔고 있다. 네, 이것도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난디니라고 하는 제가 갔을 때 14살 어린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갔을 때는 21살이 돼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14살이었는데 제가 올해 또 1월 달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 가보니까 올해 보니까 21살이 됐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이 컸어요. 소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타고로 시인이고요. 이 아가씨가 난딘이에요. 난딘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죠. 예, 이게 이제 오래기하고 같이 어디 그 공원 호수가에 놀러 가가지고 찍은 건데 2012년도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애기 엄마가 돼 있어요. 21살인데 애기도 둘인 것 같아요. 여기 이번에 찍은 사진에. 그런데 이 가게가 난디니네 가게거든요. 여기 이제 음식도 팔고 짜이라고 하는 그 인도 차도 팔고 그러는데 자주 들렸죠 제가.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위에 천장 기둥을 다시 한 것뿐이만 달라졌고요. 그때나 2012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그 발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다른 그 직업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난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애만 둘 새로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은 잠깐 저기 타고로 시인 있잖아요. 이분의 집필실이에요. 집필실 5곳인데 요거 이름이 전부 있어요. 요거 한 채가 있고 요거 이제 요것도 집필실이에요. 요것도 집필실이고 여기서 이제 타고로 시인이 마지막에까지 머물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병원으로 큰 도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그 역사가 전부 나와 있어요. 타고로에 대해서 언제 무슨 병을 얻어서 몇 월 며칠 어디로 떠났다 뭐 이것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전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집필실이에요. 이렇게 5군데 집필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두 닦는 분이 그때 이제 자주 봤던 분이고 저도 수선을 맡기고 그랬던 아저씨인데 젊은 사람하고요. 2012년도 갔을 때 사진인데 올해 가보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머리만 더 하얘지고 배만 좀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이 어른하고 이 청년하고 저는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인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구나.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친구라든지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시를 두 편 읽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알츠하이머라고 있죠. 누가 읽어주시죠? 알츠하이머. 제일 친한 친구 제대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악수를 하고 술을 마십니다. 제일 친한 친구 죽으면 제일 친한 친구는 세상에 없네. 제일 친한 친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네. 이제 어디 가서 제일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나. 이 늙음하게 어디 가서 제일 친한 친구를 새로 만나. 인천 대공원에 가도 제일 친한 친구는 없고, 소래포구 어시장에 가도 제일 친한 친구는 없고, 제일 친한 친구 없으니 나는 제일 친한 친구도 없는 사람. 제일 친한 친구 없는 무더운 여름, 해물 안주 한 접시로 혼자 소주를 먹네.
이것도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제일 친했어, 학교 다닐 때는. 근데 한양대학교 공대 나와가지고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그때 대우자동차 세한자동차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우자동차로 이렇게 합병이 됐는데요. 대우자동차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서울 양평동 대우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엄청 커요. 거기 서비스 센터 소장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계열사의 사장급이에요. 그 계열사의 사장급으로 굉장히 큰 직책인데, 이 친구가 50좀 넘어가지고 동창회 안 나오고 동창회 소식에서 이 친구 소식이 안 들려요. 저 따로 살았으니까 옛날에 친했지만은 한 50쯤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그랬는데, 점점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아보니까 쉬쉬하고 말들을 안 했던 거예요. 알차이 뭘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왔는데 저를 못 알아봐. 누구야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봐요. 이 이제 가망이 이제 전혀 없구나.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그때 회사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춘천에다가 큰 자동차 카센터를 내서 대표로 있지만은 그 아들이 또 그 아들 친구의 아들이 그 운영을 전부 맡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아주 친구를 완전히 몰라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자동 카센터도 아들이 운영이 잘 안 됐는지 그것도 나중에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죠.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죽었을 때 내가 어디에 산소까지 네가 갔다 왔는데 참 제일 선두주자로 앞서가던 친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8쪽에 매미주라는 시가 있는데요. 누가 매미주. 월출산 남쪽 절악 엘시인의 고향에 내려가 물이 흐르는 계곡 평상에 앉아 술을 먹는데 매미 한 마리 툭 술잔 속으로 떨어진다. 참 신나는 일을 자축하기도 하고 우리는 술잔을 들러 매미주를 따라 마셨다. 잘 안 보여. 사랑도 노래도 다 끝나고 세상을 하직하면서 시인의 술잔에 떨어져 생을 마감하는 매미. 고달픈 삶을 살면서 매미도 저 자연 속의 시인이었을까? 시인들과 술 한잔 같이 하고 싶었을까? 익선관 하나씩 씌워주고 싶었는지도 몰라. 한 순배 술잔이 돈이 금세 벼슬아치라도 된 듯 엘시인의 목소리가 낭낭해지고 비시인의 목소리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계곡물 참 맑고 시원했는데 다시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술잔 기울이고 싶었는데 가뭇없이 시절은 지나가고 여름은 다시 와 새벽부터 매미 울음 쏟아내는데 엘시인의 유택에도 여름은 오고 중풍으로 쓰러진 비시인의 뜰에도 녹음은 우거졌는데 매미줄을 먹던 날이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여기서 이제 두 시인은 L 시인하고 B 시인이라고 그랬는데요. L 시인은 최성병 시인이고요. B 시인은 이효윤 시인이라고요. 저하고 인천의 동갑내기 시인들이고요. 두 분이 동갑인데 이효윤 시인은 1997년도에 전부 둘 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못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효윤 씨는 1997년도에 49살로 그냥 죽었어요. 마누라가 저 일터에 나간 사이에 혼자 집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서정시를 쓰던 시인이었거든요. 또 한 사람은 최성병 시인이라고요. 인천에서 한 20여 년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알코올 중독으로 못 끊고서 결국에는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한 10여 년 고생했어요. 중풍으로 그래가지고 결룩결룩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올해 10월 3일 날 죽었어요. 70살에 올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전라남도 강진 누구죠? 정약용 선생이 유배됐던 곳 강진,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효윤 씨는 거기가 고향이라 한번 놀러 갔어요. 한여름에 거기 놀러 갔더니 그 월출산 남쪽 자락이더라고요. 계곡물이 흘러내리고요. 그 계곡물 가운데 중간중간에 평상을 놓고 닭을 해서 팔더라고요. 큰 형이. 그래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것도 그대로예요. 매미가 이상하게 턱 떨어져요. 소주잔으로. 소주잔에 아마 그 당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사실 그대로 썼던 건데 친구들 생각하고 쓴 거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썼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시는 대부분 저게요. 평소에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느낀 거를 그대로 그런 시가 많거든요. 그런 시, 일상 시를 갖다가 몇 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정유장 풍경. 정류장 풍경.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 의자에 전깃줄의 참새들처럼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할머니들. 바람이 불 때마다 깃털을 날리며 한 곳을 바라보는 참새들처럼 버스가 섰다가 떠날 때마다 출입문 쪽을 일제히 바라보며 앉아있네.
틀니를 빼놓고 나와 앉아있는 합죽이 할머니도 있네. 날개를 다친 참새처럼 할머니 하나는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네. 할아버지 하나가 조금 떨어진 곳에 강남에서 온 제비처럼 앉아있네. 이 작품은 그냥 소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할머니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신기하게 버스가 오면 문 쪽을 전부 앉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다음에 네, 걸어다니는 새. 제가 하나 방송할까요? 예, 100페이지, 100쪽에. 네, 걸어다니는 새의 제목은 어떤 화가의 작품 제목에서 따왔어요. 정진영 화가라고요. 새를 주로 그리는 화가인데 전시장의 제목이 걸어다니는 새전이에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우리 인천에 사시다가 그분 남편은 소설가고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은 포천에 가서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만 그림전에서 따왔고 시는 전혀 다른 시예요. 걸어다니는 새. 사람들 분주하게 오가는 공원 한 모퉁이 참새가 통통 뛰며 모이를 쫀다. 비둘기가 옆에서 아장아장 걸으며 모이를 찾는다. 통통 뛰는 새와 아장아장 걷는 새. 어떤 새가 더 예쁘다던가 어떤 새가 더 촌스러운 새인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참새와 비둘기가 같이 모이를 쪼는데 언뜻 보니 참새는 통통 뛰고 비둘기는 아장아장 걷더라는 것이다. 걸음걸이가 좀 다르면 어떠냐? 깃털의 빛깔이 좀 다르면 어떠냐? 고양이가 다가오면 깜짝 놀라 참새는 울타리로 비둘기는 지붕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와 같이 모이를 쫀다는 것.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세상이 변해도 때까지처럼 세상을 등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람들 눈밖에 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땅으로 내려와 걷는 배고픈 새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록으로 눈부신 공원에 참새와 비둘기가 나란히 모이를 쪼고 있다. 시가 평범하고 그런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새를 갖다 엄청 좋아했어요. 어려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새 집을 맡는 거, 그 다음에 새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기르는 거, 이걸 갖다가 많이 했어요. 지금도 미안해가지고 새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새는 사람이 기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공적으로 집에서 부화해서 기르는 애완조도 있지만은 자연 속에 있는 새를 새장에서 키운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둘러다니면서 그 새를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세상이 변해도
때까지처럼 세상을 등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때까지라는 새는 여러분들 알려나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엄청 많았어요. 마을에 시끄럽게 울던 새였거든요. 예. 박새라고도 그랬는데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고 그렇게 많던 새였는데 나중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멸종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인터넷에 그 새를 찾아봐요. 때까지 혹시 어디라도 있나. 근데 있어요. 그 때까지를 덜어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99% 이상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 때까지처럼 세상 등지지 말고 이 다른 모든 새들 들도 이 지구상에 오래 같이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그림의 떡 60조. 그림의 떡.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둘 늘어가더니 이제 세상에 그림의 떡 널려있다. 한때 내가 되고 싶던 마드로스도 이제 그림의 떡이다. 한때 나의 이상이었던 페스탈로치, 다갈스, 슈바이처도 다 그림의 떡이 되었다. 어릴 적 동무도 연애 편지를 쓰던 계집애도 지금은 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얘들아, 조심해라. 무지개 같은 꿈도 세월이 지나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단다. 네, 이게 이제 마도로스 얘기가 나오고 이제 페시탈로치, 다르가스,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도로스 얘기는 제가 한때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바다의 그 해군 장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한동안 거기에 몰두했었는데 해군 사관학교는 이과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물리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문과 취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과 쪽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관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 향수 이런 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향수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페시탈로치는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교육자죠. 예. 스위스의 그 세계적인 과학자죠. 예, 이분 한때 이런 분들 페시탈로치, 슈바이처 이런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페시탈로치 얘기가 나왔고, 다르가스는 누구냐면은 덴마크의 혁명가예요. 덴마크를 갖다가 근대화로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죠. 예, 이분의 그 이야기도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따라하고 싶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길을 저도 따라가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춘기 때 얘기죠.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뭐 사관학교 갈 나이가 지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이제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니까 당장 먹을 거 취직할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꿈이 점점 이렇게 희석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당장 취직하는 게 문제가 되고 결혼하는 문제가 돼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그림에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을은 길다라는 시를 한번 몇 쪽이에요? 74조. 가을은 길다. 추수하는 농부 밭거리 끝날 때까지, 만선의 깃발 항구에 닿을 때까지, 산골짜기 도토리 다 익을 때까지, 다람쥐 갈무리 마칠 때까지, 롱석위에 고추 마를 때까지, 할머니 이마 땀방울 식을 때까지, 들녘의 꽃이 다 여물 때까지, 오가는 철새 먼 여행 다 마칠 때까지. 네, 이 시도 하느님 혹은 자연이 하늘의 섭리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을이 모든 곡식을 익을 때까지, 철새가 다 오고 가는 여행길 마칠 때까지 가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꽃이 씨앗을 맺을 때까지 철새들이 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길게 가을을 조물주는 이렇게 배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이제 준비한 시는 다 읽었는데요. 나머지 시는 책에서 틈틈이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요새 보초를 이렇게 했어요. 앞에 보초하고 아래 이빨도 여섯 개가 지금 임시치아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니까 잇몸이 변형이 오는가 봐요. 아래 치아가 달아가지고 전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를 새로 이렇게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4개를 지금 새로 하는데, 치과 의사가 먼저 교정을 해서 위에 치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 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정 중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데다가 더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문학 서적을 많이 읽긴 했는데 마음속에 정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나지만은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발표하나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억나는 우리나라 시인들의 기억나는 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김기택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김기택 시인의 시를 저도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런 자기는 시를
좋아서 쓴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억지로 쓴다는 게 아니죠. 의무감에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좋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김기탁 시인이 나이도 뭐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한번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소박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학을 할 때 좋아서 하는 문학이 진짜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영민 시인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시인도 젊은 시인이에요. 50대 시인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를 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별화가 뭐냐 그러면 남하고 다른 것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나는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면은 나는 토끼 쪽인가 나는 거북이 쪽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북이의 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의 시를 쓰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바다로 갔는데 바다에 가보니까 이미 쟁쟁한 그 거북이 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민복 거북이, 무슨 이정록 거북이, 엄청 많은 거북이 시인들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거북이 시를 쓸 수 있느냐? 여기서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영민 시인은 어떤 색깔을 찾았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2남매인데 12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던 그 경험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세계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2남매에 관련된 이야기, 고향 이야기, 부부 이야기 이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란 말을 했어요. 고영민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요 근래 봤던 시인데, 글인데요. 임보 시인이라고 있어요. 예, 임보 시인이라고 이제 80이 다 된 시인인데, 이분 대학교에서 평생 문예 창작을 가르치셨던 분이죠. 임보 시인의 글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사회를 갖다가 응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를 갖다가 철퇴를 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로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그냥 감정이 앞세워가지고 그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예술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좋은 거 시론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인이 100명이 있으면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론이 다 다르다. 다른 분들이 써놓은 것은 참고로 이렇게 할 뿐이지 절대로 그거를 갖다 교과서로 생각하고 다른 분들의 시론을 구태여 따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 나름의
색깔과 자기 나름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가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 있죠? 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번역본이거든요. 이거를 저도 어떤 유명한 시인한테 강의 듣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서 봤는데 재밌어요. 이 작가가 여성분인데 내용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꼭 사서 보시는 거 아니고 인터넷 찾아봐도 이 책을 요약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셔도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무척 우리와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예. 아유,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